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재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학개념어 수업을 좀 진행해 볼게. 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 9번은 그냥 독해력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거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 보자. 자, 문학과 경험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문학은 항상 경험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어떤 정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정서가 발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떤 경험이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 자, 가보자. 기억은 어떻게 재생되느냐에 따라 자발적 기억과 비자발적 기억으로 나눌 수 있대. 자발적인 기억은 우리 의지에 따라 수행되는 기억이래. 아, 기억해야지 해서 막 이제 기억이 나는 거고, 비자발적 기억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혹은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발생하는 기억이래. 즉 자기는 막 기억을 하고 싶은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확 생각나는 게 비자발적 기억이래. 이게 기억하기 싫은데 기억이 난다 이런 식으로 좁게 생각하면 안 돼. 거의 모든 상황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 아, 옛날에 내가 저런 거 가지고 놀았었는데 막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기억하기 싫은데 생각이 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무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일이 어떤 일을 계기로 우연히 떠오를 때, 자, 기기, 어떤 일을 계기로 한다. 이거 보니 어떤 경험이 계기가 돼서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이런 기억이 바로 비자발적 기억이다. 자, 어떤 일이 계기가 된다. 선택지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 이때 비자발적 기억을 우연히 떠오르게 하는 요인으로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 경험들도 작용한다. 자, 이 지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었던 경험이 정서를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인데, 우리는 이와 연관된 개념으로 시상 유발의 계기라고 해서 조홍시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어.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작품을 조금 쓰면서 가보자.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만 품어가 반길이 없어서, 없을세, 없어. 현대어 버전으로 할게. 반길이 없어 그로 서러워한다.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시상 유발의 계기라는 개념을 같이 공부했었지. 즉 이런 작품을 읽을 때 아, 접시 위에 있는 어떤 귤이 고와 보인다. 얘 뭐야? 우연히 비자발적으로 경험을 한 거지. 그래서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하다 라고 돼 있는데 미쳤네. 야, 이거는 귤이 아니라 감을 본 거야. 유자가 귤이야, 귤. 귤이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만, 즉 귤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감도 좋아하는데, 이 정도의 뜻이지. 내가 감을 가져가 봤자 반겨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서러워한다라는 정서가 생겼지. 자, 비자발적 경험으로 인한, 즉 비자발적 기억으로 인한 무엇이 생겼니? 정서가 발생한 거지. 서러움이라는 정서가 발생한 거지. 자, 이 과정에 좀 도움이 되는 상징적 요소도 우리는 같이 공부했었어. 복습해보면, 자, 내가 조홍감은 감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유자가 아니라도 라는 부분에서 이 유자가 귤이고 이 귤이 이제 효도라는 관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습적 상징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즉 두 개가 시각적으로 둘 다 오렌지색이지. 오렌지? 주황색? 아무튼 뭐 그런 색이지. 즉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과일을 보니까 효도를 상징하고 있는 귤이 생각이 났고, 비록 이게 귤은 아니지만 얘도 좀 가져갈 만한데 품어가 반길 리가 없어서, 반겨줄 사람이 없어서, 즉 내가 효도를 상징하는 어떤 과일을 가져가도 반겨줄 부모님이 없어서, 부모님이 현재 부재했다,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반겨줄 사람이 없어서 서러워진다. 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비자발적 경험으로 인해서 생겨났구나 라고 우리는 이 작품을 파악할 수 있겠지. 자,
위 보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자, 비자발적 경험에 대해서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 경험, 즉 다양한 감각을 사용한 경험을 통해서도 비자발적 기억, 시상 유발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위에서 보여준 좋은 시간은 시각적인 우연적 기억, 시각적 비자발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꼭 시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감각에 의해서 이런 게 생겨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지. 즉 비자발적 기억은 모든 감각적 경험에 의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있다는 글이지. 그치? 그리고 이 비자발적 기억을 우리는 보통 문학적 파트에서 문학 개념 안에서 시상 유발의 어떤 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 자, 실제 시험에서 만났을 때 위글의 활용 방법은 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런 보기를 준 다음에 출제자가 주는 제시문에서 뭘 봐야 될까? 어떤 정서가 있었을 거고 그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었을 거고 정서를 유발시키는 우연적 상황, 경험을 이 장면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독해를 해나가야겠지. 별로 어렵지 않지. 이제 여러 번 배운 거니까. 자, 위 보기에서 도출되는 문학 개념의 학습은 아까 경험주의 그리고 정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관습적 상징에 대해서도 복습할 수 있었던 거였어.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10번이 조금 중요하니까 10번으로 바로 갈게. 자, 작가의 시선과 친화의 개념이라고 돼 있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나왔어. 시선이라는 것과 친화라고 돼 있어. 일단 글부터 읽어보자. 자, 김유정 작품의 특징은 중심 인물들이 대부분 순박하고 어리숙하다라는 점이래. 인물들이 순박하고 약간 좀 모자란 그런 친구들이래. 작가는 그런 인물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연민의 시선. 자, 작가의 시선이 어떻대? 연민이래. 인물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부조리한 사회에 있음을 보여준다. 자, 김유정 작품의 어떤 인물은 문제를 겪는데 그게 이 인물이 어리숙하거나 순박한 뭐 그런 멍청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이 인물의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대. 작가는 땡볕이라는 작품에서 이러한 문제의식, 즉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작품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인물의 성격과 대비되는 속성을 가진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설정했대. 즉 어리숙하고 순박하는 것과 반대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대학병원이래. 즉 어리숙하지 않고 순박하지 않고 약간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뭐 저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배경으로 설정했대. 덕순이 내외는 동네 어른의 말만 믿고 희망에 차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을 앞두게 된대. 아, 덕순이 내외들은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음을 앞두게 된대. 문제 상황. 자, 이것은 덕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이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과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돼 있네. 자, 일단 개념어 얘기하기 전에 위 보기의 주제, 인물 중심의 독해가 이루어져 있겠지. 즉 덕순이 내외가 순박한데 어리숙한데 이것 때문에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냉정함, 계산적임, 약간 이런 특징 때문에 비극적 죽음이라는 인과관계가 생겼다라는 부분을 제대로 알아둬라 라는 게 이 보기의 주제가 되겠지. 자, 실제 시험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땡볕이라는 소설을 읽어가면서 당연히 인물 중심의 독해를 가져가되 어떤 선택지를 주의해야 돼? 덕순이가 순박하고 어리숙함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사나 행동이 있을 거라고. 이 대사 행동이 마치 죽음의 원인인 것처럼 비극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선택지를 굉장히 조심해야겠지. 대신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죽음의 원인으로 잡아야 돼? 자본주의 사회의 냉정함을 보여주는 병원 사람들의 혹은 기관의 반응, 대사, 행동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나왔을 때 죽음이나 비극의 원인이다.
그리고 덕순이네가 겪게 되는 문제의 원인은 이런 것들에 있다라는 선택지를 잘 잡도록 소설을 독해해 나가면 되겠지. 자, 이렇게 글을 읽어봤고 이제 문학 개념 학습을 두 가지로 가볼게. 저번에 미의식이라는 개념을 배웠어. 저번 시간에 기억하니? 자, 미의식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이 미의식은 자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다양한 대응 방식이라고 말했었는데 기억하니? 잠깐만 빠르게 복습해보면 자아가 세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즉 긍정의 시선으로 볼 수 있고 부정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데, 긍정의 시선으로 볼 때 나올 수 있는 대응 방식은 크게 뭐가 있다 그랬지? 우아미가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숭고미가 있다 그랬어. 부정에서는 비장미가 있다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골개미가 있다 그랬어. 자, 각각의 특징은 그때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미의식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작가의 시선이라고 돼 있어. 시선. 작가의 시선이 지금 주제의식에 잡혀 있어. 작가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자,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이겠지. 자아가 세계를 보는 어떤 시선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돼 있어. 우리는 이 시선이라는 언어를 자아가 세계를 보는 어떤 통로라고 생각해 줘야 돼. 오케이? 이게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자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서술자가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 시선이라는 개념을 미의식의 시작 파트에서 잘 자리 잡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지금 이 지문을 통한 문학 개념어 학습의 목표야. 자, 시선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연결시킬 개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시선이라고 인정할 것인가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 사실 자아가 세계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건 이미 어떤 정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 시선은 뭐여야 될까? 경험이어야 돼. 시선은 기본적으로 경험이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자아가 실제로 본 경험한 것이어야 돼. 근데 경험 중에서도 시선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시선이라고 할 수 있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건 시선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시선이 아닌 예시들을 통해서 시선을 이해해보자. 자,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는 장면은 시선이라고 할 수 없어. 오케이? 왠지 알겠지? 이 미래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시선이 될 수는 없어. 이랬으면 좋겠다, 독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작가의 시선은 아니야. 선택지에서 이런 거를 시선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면 틀렸다고 해줄 수 있어야 돼. 시선은 반드시 보고 경험한 것이어야 되니까 되게 중요한 문학 개념어야.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는 장면 같은 것들은 절대 시선이 될 수 없어. 하지만 그러면 자기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는 건 전부 다 시선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은 또 아니야. 그리워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시선이라고 할 수 있어. 시선이 과거에 맺혀 있을 뿐이야. 그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거기에 시선을 부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 즉 과거 회상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어느 순간에 그 과거의 경험에 시선을 부여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똑같이 상상이지만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는 장면은 시선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반면에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장면은 작가의 시선이라고
선택지가 이야기하고 있어도 개념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조금 어렵지. 근데 이거 두 가지 잘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외에 당연히 현재 쳐다보고 있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시선이야. 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희망적인 부분을 상상하고 있거나 이런 건 시선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자, 이 개념을 배운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심화적인 개념으로 나아가 보자. 시선에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 수능에 밥 먹듯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알아도 시선에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선의 이동, 이거 수업 시간에 말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내가 시선을 내가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걸 상상하면서 들어봐. 내가 칠판을 보고 있어. 근데 칠판을 보고 있다가 눈을 옮겨서 학생 1을 봤어. 그러다가 다시 한번 눈을 옮겨서 학생 2를 봤어. 자, 내 시선이 이동했지. 그렇겠지. 내가 칠판을 쳐다보다가 학생 1을 쳐다보다가 학생 2를 쳐다본 거야. 상황 이해되니? 자, 너네가 이 상황에서 내 시선이 이동했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나의 행위는 뭐니? 내가 시선을 이동했구나 라고 너네가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눈을 쳐다보고 있고 내 눈이 미안해 내 그림을 진짜 못 그려. 내 눈이 여기를 보고 있다가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일로 갔다가 다시 움직여서 일로 가는 거를 너네가 내 눈동자나 고개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이 시선이 이동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어렵지? 자, 근데 지문, 국어 지문 안에서의 시선의 이동. 자, 지문 안에서 등장인물이 눈동자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너네가 그 사람의 눈동자를 직접 볼 수는 없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시선의 이동은 어떻게 인정되는 개념일까? 이 부분을 알아둬야 돼. 자, 지문에서의 시선의 이동은 당연히 서술 대상이야. 즉 글자에다가 책상은 잘 닦여 있다. 뭐야? 잘 닦여 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 사람의 시선이 책상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책상 옆에 뭐가 있다고 할까? 칠판은 깨끗하게 학생이 그러니까 닦고 있었다. 칠판은 이상하네. 칠판을 깨끗하게 닦고 있었다. 자, 서술 대상이 책상에서 칠판으로 시선이 이동했지. 자, 이렇게 우리는 글자에 쓰여서 그 문장에서 어떤 문장을 보고 현재 서술자가 무엇을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시선을 보고 이동했을 때는 여기서 그 다음에 얘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얘를 쳐다보고 시선의 이동 경로라는 것도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잘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틀리게 만드는지를 볼게. 이 사이에 뭘 섞는 거야? 시선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 사이에 애초에 시선이 아닌 것, 아닌 것을 섞어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밑줄은 여기서 여기로 니은에서 디귿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 뭐 어쩌고 저쩌고 문학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야. 자, 우리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웠었던 무엇을 시선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니은은 애초에 시선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지. 개념적으로 뭔 말하는지 이해되니? 지금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아, 이거 이렇게 풀라는 거구나 라는 게 잘 잡히실 수 있어.
오케이? 자, 애초에 시선이 아닌 거 뭐라 그랬니? 미래에 대한 상상이 될 수 있겠지. 혹은 자, 미래 상상과 미래를 상상하는 거 아니면 애초에 비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 대상에 대한 서술. 이거는 시선이라고 할 수 없겠지. 물론 무슨 애초에 판타지 소설 안에서 판타지 세계 내에서의 시선을 부여하고 있는 건 얘기가 다르지만 뭐 관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시를 주면 편한데 이런 거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마치 내 팔에,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 팔에 날개가 돋아 옆에 있는 별을 타고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다. 뭐 고전시가에서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이 나왔어. 별은 시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내 팔에 있는 날개도 시선의 대상이 될 수 없겠지. 그냥 기분이 좋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써놨을 뿐인데 이거를 시선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어쨌든 지금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애초에 시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상상이나 비현실적인 대상에 대한 서술 이런 것들이 애초에 시선이 아닌 거야. 오케이? 자, 정리하자. 시선의 이동은 이동을 잘 했는지로 평가원이 오답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선이 아닌 것을 끼워 넣어서 시선의 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문제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과 관련되어 있는 선택지가 나왔을 때 애초에 이 문장이 어떤 시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다 라고 알아두면 돼.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 이렇게 위 보기에서 노출되는 문학 개념 학습이나 플러스 알파 왼쪽 지문까지 사용해서 예쁘게 필기해 놓자. 친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 나중에 자연 친화라는 개념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친화가 무엇인지 뭐 여기다 쓸 건 아니고 원래 뭐 여기다 쓸 건데 지금 칸 때문에 여기다 쓸 테니까 종이에다 나름 예쁘게 필기를 잘 정리해봐. 나중에 이 55개의 보기가 다 끝났을 때 각각의 문학 개념어와 플러스 알파 부분에 너네 손으로 예쁘게 정리한 문학 개념어 노트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나름대로 예쁘게 정리하면서 책을 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게 너네만의 개념어로 좀 잘 채워보자. 자, 친화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배울 때 무조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당연히 말 안 해도 친하겠지. 그게 아니라 너네가 친화의 개념을 문학 개념어적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연민하거나 동정, 안쓰럽게 등등등등 이런 비슷한 표현들로 나타내고 있을 때 이 누군가는 친화의 대상이야. 얘를 친화의 대상으로 봐주는 게 친화라는 개념이 출제됐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가 인지하고 풀고 있어야 되는 시작점의 개념이야.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긴다. 별로 어렵지 않지. 그게 당연히 친화겠지. 싫어하는 사람을 왜 불쌍하게 여기겠니?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쟤가 싫은데 그래도 쟤가 좀 뭐 많이 아프거나 하면 연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싫어하긴 하지만 안쓰럽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애증이라고 부르지. 이중적 감정이라고 부르지. 그치? 즉 친화와 친화가 아닌 싫어하는 감정, 부정의 감정을 합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부에도 친화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야. 즉 너무너무너무 싫어서 도저히 애증도 아니고 순수하게 분노만 하고 싫어하고만 있는 대상에게는 친화라는
감정이 작용할 수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 너네가 싫지만 그래도 연민이 드는데요, 불쌍한데요 하는 건 내부에 약간은 애증의 감정, 약간 이중적인 감정,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감정, 미운정 들었다고 하잖아.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고, 친화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연민, 동정, 안쓰럽게 여기기 위해서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 약간이라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친화는 아주 약간이라도 대상에게 긍정의 감정이 있을 때만 나오는 거야. 순수하게 부정적인 증오의 대상이라면 절대 불쌍히 여기거나 연민하거나 동정하거나 안쓰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해되니? 자, 일단 이 부분이 친화에서 가장 중요해. 여기서는 이 정도만 친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중에 자연 친화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한 친화의식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때 거기서 좀 더 얘기를 해놓을게. 이거 말고 뭐 이제 이런 거 말고 당연히 뭐 친하게 지내고 싶다, 닮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뭐 이런 표현들은 설명 안 해도 당연히 친하겠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쓰지 않을게. 여기까지 예쁘게 정리해 놓자. 자, 그 해당 동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할게. 고생했어.